뇌의 감자를 써서 뇌가 하얘진다고 해서 이렇게 백각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인체나 자연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철장이 동의하고 다양한 해충들에게 부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100년 이상 미생물학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 역사가 이제 총체벌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11월에 유입이 된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체벌레는 동남아에서 93년 11월에 유입됐고, 오도란 총체벌레는 캘리포니아에서 93년 9월에 유입된 기록. 김진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농생명화학과 교수이면서 한국농업미생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철입니다. 저는 그 생물농약만 한국화학연구원과 전남대학교에 있으면서 한 26년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남재작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재작입니다. 저는 예전에 농지성에 근무했었고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제가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식량위기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우리나라 제가 주로 이제 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과 농업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의원 책임연구원 오경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망의 오경입니다. 지금 오늘도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생물 농약이나 또는 생물 조절제 또 바이오 비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거의 20% 이상의 시장들이 있고 연평균 한 1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회사들도 상당히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상장 기간 앞서서 엑스테이라는 제품도 소개가 되었지만 지금도 박사동 연구원 4명 이상의 연구진들이 이런 생물농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러한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농업에 활용되는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농하신 홍효원 대표님이 김제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수는 홍효원입니다. 저는 귀농에서 한 7년 정도 지금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시설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정진흥청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미생물 실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괜찮았어요. 좋았는데 이런 토론회가 있다고 좀 참여하자고 처음에 대화를 받았을 때 사실은 처음에 망설였어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잠시 후에 다른 얘기가 하고 전화 드렸는데 사실 거의 다 교수님들이랑 전문가분들이시고 저는 농사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교수라고 참여하고 나왔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용 회장님은 원래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강 회장님이 먼저 귀를 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종대왕께서 한글 기억을 제일 앞에 만드신다. 제가 토론회를 가면 몇백 년 전부터 늘 스타트를 끊어나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었지만 오늘 오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실제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생물을 학교 다니면서 잠깐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을 줄 아는 데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제일 처음에 친환경 시작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미생물을 거의 뭐 그냥 뭐 집에서 된장 만들고 김치 만들듯이 그렇게 고초균 때문에 그런지 무슨균 때문에 그런지 바실러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던 데였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상품화가 되고 친환경 농업이 육성이 되면서 이런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농가 입장에서 미생물 농업이 얼마만큼 필요한 거냐를 묻는다면 저는 우리나라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농약이 됐건 비료가 됐건 다양한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미생물의 분야 상품을 보면 엊그제 조사해 본 것도 역시 제 생각과 비슷한데 두 가지예요. 한쪽은 사기꾼이다. 한쪽은 필요하긴 하지만 사기꾼이다. 한쪽은 그나마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생물이야말로 살아있는 거고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상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을 사용하는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농가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정책의 방향이 진짜가 지원이 될 때 현장에 진짜 효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게 많지 않았는가.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되면서 뭐 200헥타 광역 친환경 단지 사업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상당히 많이 틀어진 것이 거기서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가의 그 한탕주의 상품들,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문제점을 여기에 다 지적을 해주셨던데요. 결국은 농민이 평가를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은 한쪽은 굉장히 유용하다지만 한쪽에서는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상품과 조건과 지식과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요. 한 것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미생물은 대부분 다 유기농자재인데 유기농자재를 관리하는 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미생물 중에서 문제가 있는 미생물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담당자가 안 계셔서 우리 그린바이오 산업팀에서 이 내용을 기억했다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유통돼서는 안 될 미생물을 구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저 김신철 교수님도 그 회사 대표를 하고 여러 가지 천연 생물농약을 개발하고 계신데요. 그 생물농약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가망성 미래가 있다 없다. 농약하고 방제가를 비교했을 때 한번 견줄만하다. 네, 제가 지금 그 토론문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저희가 회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경쟁 제품들을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표기되어 있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거나 오염균이 검출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 유통기간 동안에 그 미생물들이 잘 유지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또 다른 균이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이제 저희가 우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 또는 이제 뭐 생물농약 수준으로 좀 관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그 유효 미생물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라든가 또 저희 회사도 추구를 하고 있지만 각 제품당 그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을 10억 마리 또는 100억 마리, 그러니까 여기 발정에 정확하게 이제 좀 인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10의 수준
시대 10등 정도까지 포함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농약처럼 뭐 500배를 희석하거나 1000배를 희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대 1등 100만 마리 이상들을 그 밀리리터당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미생물의 효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품들을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효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타까 아니면 조금 아직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효능으로만 놓고 보면 화학농약과 육개를 붙어서 뭐 아직까지는 효능에서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농약이 방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종자 처리제 같은 경우 화학농약 처리하더라도 금방 로스가 생겨서 없는데 미생물의 경우는 오랜 기간 보존이 되고 그 안에서 그 근권이나 아니 뿌리 내에서 생육하면서 오랫동안 약효를 지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공적으로 미생물약 장려물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총자싹이나 세리펠 뭐 파만농 제품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세리펠 같은 경우는 이게 다소 화산병을 타겟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화학농약의 경우는 뭐 화산병 우리나라 화산병들이 아직 저항성이 안 생겼지만 화학농약에 대해서 외국 같은 데는 그 미생물에 금방 이제 저항성이 생겨서 화학농약 방제가 안 돼서 생물농약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들어와서 쓰여지면서 이제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생물농약이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안 되는 그런 타겟 디지즈들, 그래서 세균병이나 바이러스병이나 아니면 토양 전염병이나 해충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 제재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효하고 제재 기술이 전반적으로 화학농약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 유통기간도 이게 다 연관이 있고 효능과도 연관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 조만간 한 10년, 15년 이내 가면 화학농약과 충분히 견뎌도 될 것이다. 그리고 화학농약과 생물농약이 서로 공조 같이 사용하면서 화학농약 사용 줄이면서 생물을 늘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학농약에 생물농약, 미생물 등을 혼합했을 때 농약의 효과도 떨어지지 않고 미생물의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둘 다 높아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승작용이 있다면 되게 아주 농업인들은 아주 획기적인 생각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김기룡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비작적인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면역력을 증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식물 자체가 튼튼해짐으로써 화학농약을 조금만 쳐드려도 기본적으로 병행적 발생량도 적고 그 다음에 화학농약을 조금만 쳐드려도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연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생물 농약을 먼저 치고 식물 제일 튼튼하게 한 다음에 화학농약 사용량을 반이나 그 이하로 줄여도 화학농약 100% 쳤을 때 똑같은 효과를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문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제품으로도 이제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화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 황토면허 연구의 최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황토면허는 2021년도에 그 저탄소 농업의 인증을 받아서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약 60% 정도가 미생물 농법을 활용해서 멜론 농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탄소를 인증하는 기관 쪽에서 미생물 농법은 인정을 하지 않는 인증 절차상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재호 교수님이나 김길용 교수님이나 두 분 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산화탄소를 감량시키고 화학비료 양을 줄이고 사용량을 줄이고 화학비료 양을 줄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의 이야기라면 저탄소 농법의 인증 절차에
미생물 농법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제목, 이 토론회의 의의와 제목하고는 좀 관계가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토론자님이나 우리 대표하시는 현은남 교수님이나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GAP나 아까 말씀드린 정농약 안에 저탄소 농법이나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수학계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학계 출하를 했을 때 과연 저탄소나 GAP나 받은 농가와 받지 않은 농가의 출하 가격이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은 사실 저탄소도 받고 GAP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제값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하를 했을 때 인증을 받은 농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됐습니다. 이 내용을요 네. 다 인지했기 때문에 시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우리 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강용 회장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농식품부에 요청하지 않을까 했던 내용이었어요. 저탄소 농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직접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 자금 또는 뭐 인증 마크 그리고 저탄소 인증 농가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분도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국회의원이 계셔도 대답 못 할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우리 김남정 과장님과 그린바이오 산업팀이 농식품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강력하게 정리를 해서 저탄소 농업을 실행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농가의 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탄소 농업 안 한다. 돈을 더 주거나 혜택을 받지 않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대답을 듣고 싶어도 못 하실 거예요. 뭐 올해도 안 될 거예요. 이거를 예산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꼭 이상물 과장님과 그린바이오 산업팀에게 뭐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돈을 여기서 뺏어가고 저기서 뺏어가는 게 쉽게 뺏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꼭 마음의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랑에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요. 제가 준비했던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 생분해필름 그런 것들이 지금 생산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탄소에 인증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농가들이 생분해필름을 사서 쓰고 싶어도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일부 보조는 해주나 그것조차도 단가가 너무 높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저탄소 인증을 받은 그 농산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지금 학교 급식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만약에 저탄소를 받는다든지 GAP를 받는다든지 받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탄소 배출량을 가장 늘리고 있는 건 사실 기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기업체에서 1차 농산물들을 뭐 여기 분식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산물을 사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게끔 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 농산물을 사서 활용하는 업체에게는 조금 혜택을 감면해 준다지 이러한 정책적 자료가 좀 만들어지면 우리 농민들이 좀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그 토론회를
주체인가요?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위성권 의원이 계신데 저도 친하지만 저보다 더 친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친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우리 최 대표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꼭 메모해서 전달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책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심각한 말을 하셨네요. 병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 전승윤 대표님 혹시 나와 계세요? 네. 예, 전 대표님이 이런 내용을 했는데 직접 해주세요. 마이크 잡고 해주십시오. 아마 농업교육센터에서 공급해주는 미생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뿌리 옥송충이 있어도 괜찮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연합회 부장 맡고 있는 전승민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부터 현현남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하시는 대기차로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 미생물이라는 거를 GCM이라는 걸 접하고 GCM 논법을 작년에 저희 대산 한국을 메론 정부관에 100% 시범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전문가에다 공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시험한 결과로는 효과를 봤습니다. 예, 자료에도 저는 저기에도 있지만 비품률을 거의 한 13% 정도 줄였습니다. 예년에 미생물 농법을 안 했을 때는 한 20%가 나왔는데 7% 정도까지 비품률을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뿌리옥성충이 감염이 돼 있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출하를 하고 작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뿌리를 뽑아 보니까 거기에 다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한두 뿌리가 감염이 안 된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수확기까지 다 집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도 올해도 이제 그 작물을 하면서 그 농법을 할 건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배양을 해가지고 쓰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가 배양하는데. 그래서 이걸 농가에서 배양기를 설치를 해줬는데도 그 배양하는 그 시간이라든가 그 기술이 좀 미흡해가지고 그 통을 방치하는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제품이 우리 화학 비료 만드는 식으로 어떤 미생물을 코팅제를 만든다든가 해서 포전에 비료 뿌리는 같이 뿌려서 땅에다가 지금 요즘은 안효성 비료도 잘 나오는데 토양에 들어가서 발화가 되게끔 터지게끔 그런 정도 쪽으로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김길영 교수님 뿐만 아니라 파만농 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또 공통인 것 같습니다. 직접 배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품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쓰고 효과가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어떤 대답 대신에 그렇게 요청하는 거로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뿌리옥병이 걸려도 선충이나 혹병이 걸려도 작물이 좋은 품질을 나타내는 건 김남정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전시해 놓은 것을 얘기할 때 미생물하고 뿌리의 공존에 의한 거니까 남아있는 뿌리가 그만큼 역할을 대신한 거니까요. 미생물은 아무튼 쓰면 급하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은근하게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넘어가나 했는데 네, 쉬운 게 없네요. 저는 이 농가분들이 많이 와서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미생물 연구를 꽤 오랫동안 했고 우리나라 미생물 기술이 참 괜찮거든요. 밖에 전시행도 보셨지만 이 정도 기술적